2018년 6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의 열상감 시장비에 정체불명의 집단이 포착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군 당국이 긴급 출동했고 완전군장을 한 특수부대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적군이 아니라 보따리와 아기를 아는 177명의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마을 주민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함께 넘어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 금강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불과 3km만 내려가면 민통선이 나오는 최전방 지역이었죠. 저희 마을은 177명이 사는 정말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다들 서로 얼굴을 알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누가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래도 마을에서는 노인의 간부를 맡아서 이것저것 마을 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인민군 공병대에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나중에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마을은 감자 농사와 옥수수 농사로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밭을 일구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1년의 전부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 마을들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자 캐서 삶아 먹고 옥수수 쪄서 끼니 때우고. 그런데 북에서는 그게 2000년대까지도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배급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나오면 옥수수 몇 킬로그램, 쌀은 구경도 못하고요. 명절 때나 김일성 생일 같은 날에 쌀 조금 배급받으면 그게 1년 중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대 들어서는 그마저도 끊겼지만요. 마을에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20명쯤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제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겨울엔 동상 걸린 손발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래도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5식구였습니다. 저하고 아내, 그리고 아들 내외하고 손주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게 북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집이 따로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방이 2개 달린 낡은 집에서 5명이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연탄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무 구하러 산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무를 하러 와서 산이 점점 벌거숭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을에는 보안원이 2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누가 어디 갔는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파출소 경찰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안원만 보면 긴장했습니다. 괜히 잘못 보여서 찍히면 온 가족이 고생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상학습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듣고 체제를 찬양하는 시간이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졸고 젊은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있고 그렇게 2~3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안 나가면 또 찍히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꾹 참고 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맞겠네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고 전기도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당국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이라며 단속했지만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최전방이라 특별히 더 감시가 심했습니다. 남쪽으로 도망갈까 봐 밤마다 순찰이 돌았고 낮에도 함부로 산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당국의 관심도 덜 받았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간부들도 잘 안 오고 그냥 보안원 둘만 놔두고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고 점심때는 옥수수죽이나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촛불 하나 켜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일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내일 할아버지가 감자 캐올게 하며 달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초를 캐다 주고 누가 식량이 떨어지면 조금씩 나눠주고 그게 산골 마을의 정이었습니다. 6.25 때도 이랬을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민족의 정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쯤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건 그전부터였지만 이때부터는 장마당 물가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쌀 1kg에 5,000원 하던 게 10,000원, 20,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20,000원이면 한 달 월급입니다. 쌀 1kg 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반동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저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겨울,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마을 창고에 모인 식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날씨도 안 좋았고 비료도 없었고 일할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사하러 도시로 나가버리고 남은 건 노인들과 아이들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겨울은 넘기겠지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도 버텼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창고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봄까지 버틸 양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다 떨어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굴량미로 상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마을당 비서가 몰래 빼돌렸던 겁니다. 전쟁 준비한답시고 군대에 다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2018년 1월 마을에서 처음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 노인이었습니다. 75살이셨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은 장사하러 나가서 소식이 끊겼고 며느리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박 노인은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일도 못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노인 집에서 연기가 안 나는 걸 이웃이 이상하게 여겨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박 노인이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하루는 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냄비에는 풀을 삶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박 노인을 묻어드렸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관도 없이 그냥 천으로 싸서 산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요. 전쟁 중에도 서로 나눠 먹고 살았다고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 시기인데도 사람이 굶어 죽는 겁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2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을에서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며칠을 굶으면서 아이한테만 먹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먹지 않으니 젖이 안 나왔고 결국 아이도 굶은 겁니다. 아이 엄마의 울음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난 엄마야. 우리 딸, 미안해.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이 체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해방 직후에도, 전쟁 중에도 다 같이 어렵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라면 아이들이 굶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심조심,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냐? 당에서는 뭐 하는 거야?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굶어야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안원이 귀를 쫑긋 세우고 다녔거든요. 누가 불평하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젊은 사람 하나가 이런 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냐고 큰 소리로 말했다가 다음날 보안서로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멍투성이었고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3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산에 나물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무를 뜯으러 나가니까 금방 동이 났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독이 있는 게 있어서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하는 말도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아내와 밤마다 의논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손주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야 늙어서 죽어도 한이 없지만 저 어린 것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도 돈이 없으면 못 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려 해도 통행증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4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에서 평생을 같이 산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공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친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빛도 보였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가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당국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 손주들이 굶주리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체제가 잘못된 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제가 인민군 공병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땅굴을 팠었습니다. 제사 땅굴이라고 불렸던 그 땅굴을요. 그 기억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마을 177명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창고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당 비서가 관리하던 그 창고에는 쥐 한 마리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하러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얼굴이 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따로 배급을 받으니까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은 지 한 달 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장마당에 가려고 몰래 집을 나섰다가 보안원에게 붙잡힌 겁니다. 통행증이 없었거든요. 보안원은 그 청년을 패고 또 패더니 보안서로 끌고 갔습니다. 사흘 후, 그 청년의 시신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보안서에서 도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시신을 본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맞아, 죽은 거라는 걸.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저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장사하러 가려다가 죽은 겁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울다가 기절했고 젊은 아내는 시신을 붙들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남기고 간 아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 몇 명과 몰래 만났습니다. 다들 공병대 출신이거나 오랫동안 마을에서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 근데 뭘 어떻게 해? 여기서 농사 지어봤자 다 빼앗기고 장사하러 나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맞아 죽고 우리한테 무슨 방법이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려 해도 감시가 심했고 여기 남아 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70년대 초반 내가 공병대에 있을 때 말이야. 땅굴을 팠었네. 제사 땅굴이라고. 남쪽으로 통하는 땅굴 말이야.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군에서 막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완전히 막은 건 아니야. 간부들이 비상시 도망가려고 남겨둔 통로가 있어.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곧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거길 찾아가나?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 땅굴 입구가 바로 우리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네. 내가 직접 봤으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군인들도 거의 안 지켜. 워낙 오래된 데다가 다들 막혔다고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잘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우리 죽네. 천천히 굶어 죽느냐 아니면 살 길을 찾아 나서느냐의 차이지. 그날 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으니까요. 6월 초 마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하나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배가 불러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장마당에 약을 사러 갔지만 돌아온 건 소금물과 설탕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나마 그걸로 산모가 조금 기운을 차렸지만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엄마도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손주 걱정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고요. 여기 있으면
아이들이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누가 감자 하나를 갖다 주고, 누가 옥수수 몇 알을 갖다 주고, 다들 자기 식구 먹이기도 힘든데 그래도 서로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정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은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위 속에서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전쟁도 아닌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6월 중순, 저는 다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노인의 전체를 불렀습니다. 15명쯤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노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제사단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떤 구조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들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가 함께 가는 겁니다. 177명 모두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부.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남으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럴 바에야 함께 가는 겁니다. 살든 죽든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지. 우리야 늙어서 죽어도 한이 없지만 저 어린 것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탈주하기로. 그날 밤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살 길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6월 하순, 마을 노인회는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25 가구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이 잠든 시간을 택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할 말이 177명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아이들입니까? 우리 손주들입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인민군 공병대에 있을 때 제사땅굴을 팠습니다. 남치명 땅굴이었죠. 그 땅굴은 우리 마을에서 3km 떨어진 산속에 입구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막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막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이 비상시 도망가려고 남겨둔 통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작업에 참여했으니까요. 당시 대대장이 우리한테 지시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쪽은 열어두라고요. 간부들끼리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그 땅굴로 남쪽으로 가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가 함께 가는 겁니다. 177명 모두요. 순간 방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습니까? 177명이 어떻게? 노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잡히면 다 죽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남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짐이 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땅굴이 정말 안전합니까?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45년이 지났으니 어떤 상태인지는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땅굴입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약 3km입니다. 기어서 가야 하는 구간도 있고 서서 갈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빠르면 3시간, 늦으면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둔 한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임신 중인데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남쪽으로 가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둘, 셋, 넷, 결국 25명 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첫 번째 준비는 식량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각 가정이 가진 것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옥수수, 감자, 그리고 소금 조금. 많지는 않았지만 이틀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었습니다. 땅굴 안은 건조할 테니 물이 필요했습니다. 빈 병들을 모아서 물을 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두 병씩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빛이었습니다. 땅굴 안은 칠흑 같을 겁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초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에서 초를 모두 모으니 30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냥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는 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먼저 땅굴 입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안원들이 자는 시각에 몰래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3km를 걸어가니 옛날 기억 속에 그곳이 나왔습니다.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듯 풀과 나무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땅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판으로 막혀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로 옆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녹이 슬어서 삐걱거렸지만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성냥을 켜서 안을 비춰봤습니다. 터널이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입구는 확인했습니다.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각자 보따리를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 한두 벌, 식량 조금, 그리고 소중한 물건 하나씩.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을, 어떤 사람은 부모님 유품을. 저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요.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가 이제 떠나갑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도 울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부모님 묘소를 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보내드리고 손주들과 함께 웃고 울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영영, 손주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물으면 잠깐 여행 가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좋아했습니다. 여행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7월 초, 드디어 날짜를 정했습니다. 7월 5일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금은 밤을 택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숨겨줄 테니까요. 그날이 오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결정일까? 177명의 목숨을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모두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7월 5일 아침,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보안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밭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밤 10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빈터에 모였습니다. 보따리를 든 177명. 노인들, 어른들, 아이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함께 갑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7월 5일 밤 11시, 177명의 행렬이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으니까요. 맨 앞에는 제가 섰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과 아이들을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사람의 등만 보며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평소에도 잘 다니지 않던 길이었는데 밤중에 걷자니 더 어려웠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가시덤불에 긁혀서 상처가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조차 참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5살짜리 아이가 지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얼른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업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대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한 노인이 써졌습니다. 75살 할머니였는데 숨이 차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 둘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들만 가거라.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갑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양쪽에서 거의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45년 전 제가 팠던 그 땅굴의 입구였습니다. 덤불 사이로 가려진 그곳. 저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아래로 땅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구간입니다. 땅굴 안은 아주 좁고 어둡습니다.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니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덤불을 헤치고 입구를 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근처에 순찰대가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었고 군인들도 땅굴이 막혔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초를 켜십시오. 한 번에 5명씩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그룹이 들어갔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2명의 젊은이였습니다. 초를 켜자 희미한 빛이 터널을 비췄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고
어떤 구간은 기어가야 했습니다. 벽은 축축했습니다. 45년 동안 스며든 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닥도 질척거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물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가십시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초불빛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긴 행렬 같았습니다. 177명, 전부가 땅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3km의 어둠 속 여행. 처음 1km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터널이 비교적 넓었고 허리를 굽히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터널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기어가야 했습니다. 노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이 아팠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배가 불러서 기어가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넓어집니다.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말이 맞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 기억을 더듬는 거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 무서웠던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곧 나갈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앞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를 들어 앞을 비췄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가 보였습니다. 터널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177명이 이 좁은 터널에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돌무더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습니다. 위쪽에 틈이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사람이 하나씩 기어서 통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주 좁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갑니다. 저는 먼저 통과해봤습니다. 배를 깔고 거의 뱀처럼 기어야 했습니다. 돌이 등을 긁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오십시오. 한 명씩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아이들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 좁은 틈으로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사람들이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서 비명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통과했을 때 며느리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통과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젖었고 손과 무릎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초가 하나씩 타들어갔습니다. 다 타면 새 초를 켰습니다. 하지만 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초가 다 타버리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바깥 공기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출구가 가깝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운이 돌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4시간째 되는 시각, 드디어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모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177명 모두가 무사히 땅굴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구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그 철조망. 우리는 그걸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철조망을 넘으면 나만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노인들과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손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177명
전부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이 갈라졌던 그 땅. 우리는 드디어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강한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는 북한 주민입니다. 탈북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 새벽 5시 30분. 우리 177명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한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완전군장을 한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달려왔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는 북한 주민입니다. 저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탈북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손을 머리 뒤로.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임신한 며느리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폭발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민입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온 겁니다. 한 군인이 우리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나온 건 낡은 옷까지, 식량 조금,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장교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알파 소초입니다. 정체불명 인원 177명 확인. 노인, 여성, 어린이 포함. 무장 없음. 탈북자로 추정됩니다.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7명.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지금 전원 엎드려 있습니다. 대기하라. 지금 상급부대와 국정원에 보고 중이다. 우리는 그렇게 30분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무섭고 추웠으니까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달랬지만 군인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오래 엎드려 있어서 숨이 막힌 겁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젊은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군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군의관, 빨리. 군의관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차를 밟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탈북자인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의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이 아니라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장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요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탈북자라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분씩 인터뷰를 할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77명이 한꺼번에 왔으니 의심할 만도 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보낸 간첩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국정원 요원들은 우리를 근처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물과 빵을 줬습니다.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따로 방에 들어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름, 출신, 직업, 탈북, 이유, 탈북 경로.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2명의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나이는 올해 68입니다. 출신은 강원도 금강군입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마을의 상황, 굶주림, 죽음들, 그리고 어떻게 땅굴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잠깐만요. 한 요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사 땅굴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굴은 막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비상시 도망가려고 남겨둔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작업에 참여했으니까 압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네. 확인 바랍니다. 제사 땅굴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증언입니다.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요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제사 땅굴 남쪽 출구 근처에서 177명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땅굴 내부에 비밀 통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177명을 이끌고 그 땅굴을 통과하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이 인터뷰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177명 모두를 인터뷰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부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군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밥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어머니도 큰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영양실조가 심하니 잘 먹여야 합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틀 후 국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진짜 탈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봤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한에 온 거가. 이게 꿈이 아니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회 제도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177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하나원을 졸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고 집도 알선해줬습니다. 177명 모두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졸업식 날 우리는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177명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었던 사람들,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켜진 그 불빛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살아남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겠다고. 하나원을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 달린,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생생합니다. 그날 새벽, 철조망을 넘고 군인들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그리고 우리는 북한 주민입니다라고 외쳤을 때의 그 간절함.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기억입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요. 라면, 과자, 음료수, 빵. 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물건들이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도 돼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자. 마음껏 골라. 손주는 신이 나서 초콜릿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굶주릴 일이 없겠구나. 마트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온갖 종류의 식품들. 북에서는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값이 10,000원대였습니다. 북한 돈으로 따지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마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직원은 모를 겁니다.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손주가 컴퓨터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너무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다만 금강군 지역에 대한 소식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식량난이 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나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게. 우리가 떠난 뒤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빈집으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까?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라고 하면 안 되고 친구라고 해야 했습니다. 인민반이 아니라 동네라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감자 얼마요? 라고 물었더니 장사하시는 분이 웃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자를 한 봉지 더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한 음식이 북한 음식보다 달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북한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감자떡, 옥수수죽, 두부밥. 가난했지만 함께 나눠 먹던 그 음식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음식 재료는 비슷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68이었으니까요. 남한에서는 이 나이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싶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했고 무엇보다 놀고만 있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밤에 순찰하고 택배 받아주고 주민들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했던 일들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워했고 어떤 분들은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명절 때면 음식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6.25 때 피난 갔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노동이었지만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저축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첫 아기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굶주림을 모르고 자랄 겁니다.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험한 길을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77명의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입니다. 작년 추석 때 모였을 때 모두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취직한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장사 시작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굴 이야기, 철조망 이야기,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과 절박함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우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177명이 한마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향 땅도 그립습니다. 그 산, 그 강, 그 들판,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 부모님 묘소가 있는 그곳,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고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한은 좋은 곳이에요. 자유롭고 풍요로워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생전에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겁니다. 손주들에게 가끔 이야기해 줍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땅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고.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다시 북한에 있는 꿈.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워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안심이 됩니다. 여기는 남한이구나. 안전하구나. 살아서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7명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손주들을 돌보고 일하고 177명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탈북의 어려움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6.25 이후 70년 가까이 분단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한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177명의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기적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합니다.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받아주고 밤에는 순찰을 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에서 온 저는 압니다. 자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 177명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동포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버티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민족이 다시 만나는 그날을 땅굴이 아닌 큰 길로
철조망이 아닌 열린 문으로 만나는 그날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자유로워서, 함께여서.